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 들으며 저의 이혼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은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다 있단 말이야?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듣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참 별의별 사연이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이혼 사유를 물어오면 성격 차이라고 했었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을 뿐더러 믿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꼭꼭 숨겨뒀던 이혼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진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었는데 시숙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죠. 형님 되는 사람은 시숙과 10살이나 차이 나는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형님은 저보다도 4살이나 어렸고 처음엔 그런 형님에게 형님 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입에 붙으니 그 형님 소리도 곧잘 나오고 집안 행사 때 빼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형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응? 아니, 들어오는 길에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네.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있는 땡땡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그런데 갑자기 이사는 왜? 내년에 기훈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학군 때문에 이사한다나 봐.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당신은 좋겠네. 틈만 나면 조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앞으론 지금보단 자주 볼 수 있겠다. 남편은 기뻐했고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님네가 이사를 오든 말든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저에게 해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쉬고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외근도 많을 뿐더러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임신 준비를 하며 일을 병행하기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쉬는 와중 형님의 취업 소식이 들려왔고 무리해서 이사를 했다는 걸 잘 알던 터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전 따로 연락도 없었고 왕래도 없던 형님이 대뜸 전화가 오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동서, 집이에요? 네, 형님. 집인데 왜 그러세요? 아, 그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요? 부탁이요? 네. 사실은 우리 기훈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도 그렇고 애 아빠도 그렇고 지금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말 미안한데 동서가 좀 가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얼굴을 다쳤다는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어떤지 알 수 없어서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기훈이 유치원 어딘지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둘러 옷까지만 챙겨 입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조카의 이마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가 던진 장난감에 이마가 찍혀버렸고 심한 상처는 아닌 듯하지만 피가 나니 일단 연락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일단 내과를 데리고 가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가보려고 했죠. 조카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사 선생님은 심한 상처는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셨어요. 이 정도로는 굳이 성형외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며 아이들의 재생력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조카가 좀 놀란 것 같으니 저녁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러 유아용 상처 연고를 산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조카는 많이 놀랐는지 자꾸 안아달라고 성화였고 전 7살짜리 남자아이를 안아 재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겨우 조카를 재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형님과 시숙이 아이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기훈이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병원은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심하지 않다고 연고만 잘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연고는 여기 있어요. 일반 내과만 갔다가 온 거예요? 성형외과는요? 아무리 심하지 않다고 해도 얼굴인데 성형외과를 갔어야죠. 왜 성형외과는 다녀오지 않았냐며 다짜고짜 따지는 형님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럴 땐 고맙다, 미안하다, 오늘 고생이 많았다가 먼저 아닌가요? 제 심정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고서 상황을 전해주었죠. 그게 의사 선생님이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굳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재생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 정도 상처는 충분히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기훈이도 워낙 칭얼거리기도 하고 집에 와서도 많이 놀랐는지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재우기도 했고요. 이 정도 설명이면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형님은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눈치더라고요. 아니,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개거품을 물고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몰라요, 몰라. 아무리 그래도 이마가 찍혀서 피까지 났는데 일반 내과가 뭐예요, 일반 내과가. 내가 전화로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재수씨. 이번 일은 저도 재수씨한테 좀 섭섭하네요. 형님에 이어 시숙까지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정말 억울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러려고 시간 내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닌데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전 더는 참지 않기로 했고 한마디 쏘아 붙여주었죠. 아니, 기껏 부탁해서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이는 거 아니죠. 더는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 뭐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 자식 아니라고 대충 병원이나 데리고 가놓고 내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이마에 흉이라도 지는 날엔 동서가 다 책임져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흉터가 걱정이면 이러고 있을 시간에 성형외과에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요. 야간 진료하는 데 많다고요. 저의 고함에 두 사람은 조카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고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시숙은 형님 편을 든다고 바쁜데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럴 땐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굳이 편 들고 말고 할 게 없던데. 뭐? 혼자서 충분히 잘 싸우는데 내가 왜 나서. 괜히 나까지 나서면 큰 싸움 나지. 이 어이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과 입씨름할 전이마저 상실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길게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서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단락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형님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지 줄기차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오늘 우리 기훈이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요? 동서,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훈이 좀 잠시 봐주면 안 될까? 등등.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부탁에 저는 칼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카 잠시 봐주는 거?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버겁다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가족끼리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번 사건 이후 여전히 고맙다는 말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죠. 거기에다 배려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더 베풀고 싶지도 않았고요. 계속되는 거부에 한동안 형님은 연락이 없었고, 더는 그런 부탁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이없는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남편에게 연락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할 말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집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여보, 집이야? 아직 집이지? 집이지. 아까부터 왜 계속 집이냐고 물어? 아니, 그냥 오늘 약속 없지? 없다니까. 도대체 몇 번을 물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택배 올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집에 꼭 있어줘.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나갈 곳도 없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던 터라 그 전화 역시 받지 않았고, 전화가 끊기는가 싶더니 그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문자를 확인했고,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카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어요. 집 앞에 하원 차량이 도착했으니 빨리 나와달라는 연락이더군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말과 함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기엔 조카의 이름이 맞았고, 도착했다며 함께 보내온 사진이 저희 집 앞이 확실했기에 불이 나게 집 앞으로 나갔어요. 그곳엔 유치원 버스 앞에 서 있는 조카가 있었고, 일단 조카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기 선생님, 기훈이가 왜 여기서 내리는 걸까요? 어, 전달 못 받으셨어요? 기훈이 어머님께서 앞으로 기훈이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훈이 삼촌 집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 맞긴 한데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순간 딱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역시 이 일에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일 뿐만 아니라 온종일 남편이 전화를 해댔으니 틀림없이 남편이 스파의 짓을 했음이 분명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일단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조카의 간식과 저녁까지 챙겨 먹이며 형님과 시숙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9시가 넘는 시간까지 두 사람은 연락 한 통 없이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갔고 10시가 다 되어갈 때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는군요. 비틀거리는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노발대발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와?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뭐가? 왜? 무슨 일 있어? 몰라서 물어? 기훈이가 왜 우리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내려? 그것도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아, 그게 형수가 전화와서 우리 집 앞에서 하원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길래 알겠다고 했어. 당신도 집에서 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태연한 얼굴과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얼굴을 확 다 긁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황당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아, 그리고 형이랑 형수 3박 4일로 여행 갔다 온다고 하더라. 애 낳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기훈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그건 부탁도 설득도 아닌 통보였어요. 그 엄청난 일을 통보로 끝내버린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고, 술에 잔뜩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는 짓이었고,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아라곤 해보지 못한 저에게 7살짜리 남자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날마다 엄마를 찾으며 힘들어하는 조카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전 그야말로 분노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몸은 일할 때보다 힘들었고 스트레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받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도 어른도 힘든 4일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형님과 시숙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조카를 낚아채듯 데리고 가던 형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기운이 살 빠진 것 같아. 얼마나 눈치 주고 못 먹였으면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애가 살이 다 빠졌대? 이렇게 말하곤 대꾸할 틈도 없이 가버리는데 정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뻔뻔한 뒤통수를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복직하기로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랬기에 임신 준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결심이 서자마자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고 운 좋게 그 당시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있어 생각보다 복직은 빠르게 할 수 있었죠. 저는 저번에 남편이 그랬듯이 똑같이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나 복직됐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뭐? 복직?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복직이야. 내가 복직하는데 당신하고 굳이 상의해야 해? 하여튼 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니까 그런 줄 알고 기훈이 케어는 알아서 하라고 전해줘. 정 안 되면 당신이 직접 휴가 내고 돌보든지. 그렇게 전 육아에서 해방됐고 회사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조카 문제가 사라지니 남편과 저 사이에 기분 상하는 일도 없었고 점점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일은 힘들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니 집에서 쉴 때보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며 평화가 다시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복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성질도 급한 형님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피차 바쁜 사람끼리 말 돌리지 않고 본론만 말할게요. 회사 일 힘들 텐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다시 그만두고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줘요. 뭐라고요?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달라고요. 하원하고 몇 시간 봐주면 돼요. 아,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 줄게요. 완전 거저 아니에요? 고작 몇 시간 보고 30만 원이면. 아, 그러니까 기훈이 하원시키고 형님네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30만 원을 주겠다. 이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 제가 들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물었고 형님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 30만 원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50만 원.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 기훈이 이제 다 커서 딱히 신경 쓸 일도 없고 그저 하원만 해주고 간식 챙겨주는 게 다예요. 혹시나 우리가 늦어지면 저녁도 좀 챙겨주고요. 어때요?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싶더라고요. 돈도 던이었지만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명령조라 제 기분은 곱절로 더 상해버렸고 이런 문제는 직구가 답이라는 생각에 확실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받고 애볼 바엔 그냥 회사 다니죠. 제가 지금 월급이 200 정도는 넘는데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월급만큼 준다고 하면 생각은 해볼게요. 아, 상여금, 퇴직금도 물론 챙겨줘야 하는 건 알고 있죠? 저는 형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에 형님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나서더군요. 너 진짜 돈독이라도 올랐니? 가족끼리 그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받는 돈만큼 내놓으란 말이 나와? 나 같으면 50만 원 받고 기훈이 3-4시간 봐달라고 하면 2팔 벌려 봐줄 거다. 그거 뭐가 힘들다고 그리 야속하게 굴어?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두 팔 벌려 봐준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말고 어머님이 형님네 가서 기훈이 봐주면 되겠네요. 두 팔까지 벌려 환영한다던 시모는 제 말에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 겁이 났는지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진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러지 말고 좀 봐줘요. 50만 원 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애 잠시 맡아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보다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형님이 회사 그만두고 애나 봐요.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애 먼 사람 잡고 떼를 써요? 이렇게 말한 저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남편에게 눈치를 줬고, 저의 눈빛을 읽은 남편이 그제야 급하게 중재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만들 좀 해요. 이러다 진짜 큰 싸움 나겠어. 형수도 상황이 곤란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꽤 단호하게 말하며 시댁 식구들을 내쫓다시피 하며 보내버렸고, 이젠 더는 분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는 조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낼 리가 없을 테고, 조카 일만 아니라면 형님네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고, 조카 일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의 생신이었고, 늘 그랬듯이 남편과 함께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는 수 없지. 얼른 가봐.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그렇게 남편은 떠나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하는 수밖에요. 사정을 전해들은 엄마는 괜찮다며 별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내심 섭섭해 보여 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이었던 터라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거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소화되지 않는다며 걷고 싶다고 했고,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유명한 산책공원이 떠올라 그곳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풍경도 좋아서 모시고 간 것이었죠. 한참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남편과 형님, 조카가 웃으며 함께 있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발견한 남편을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었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며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떠나고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느낀 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게 급한 일이야? 여기가 회사냐고. 저는 분노로 목소리마저 떨려왔고 그런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오늘 기훈이가 산책이 꼭 가고 싶다고 나가서 좀 놀고 싶다고 했다는데 형은 어제 늦게까지 회식해서 아직 자고 있다고 해서 형수가 혼자 기훈이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남자 한 명이 있어야 사내 녀석을 감당하지. 그래서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기훈이랑 시간 보내게 됐어. 미안해 정말.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자든 피곤해서 자든 애아빠는 집에 버젓이 있는데 왜 남편이 나서서 이러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엄마 생신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에게 이런 부탁이나 하는 형님 역시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미안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남편은 그저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더라고요. 더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주변 시선들도 있고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 바로 따라와. 알겠어? 나 형수랑 기훈이 좀 데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갈게. 마지막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차로 먼저 돌아왔어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출발하려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여자의 촉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알리고 있었고 전 공용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윽고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한 순간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한 손은 잠이 든 조카를 안고 있었고 한 손은 형님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피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두 사람은 뭐가 좋은지 시시덕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떨리는 두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급히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어요. 당장이라도 두 연놈의 머리채를 다 잡아뜯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이가 다 갈리더라고요. 그냥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다고 해도 눈이 돌 것만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군요. 아니, 이해할 생각도 없었어요. 더는 지켜보고 있긴 힘든 광경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근처 흥신소를 알아보고 사람을 붙였죠. 상간녀와 조카를 집에만 데려다주고 오겠다던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왜 그제야 돌아왔는지 묻지 않아도 뻔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칫 입을 열었다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전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한 뒤 이혼을 이야기해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남편 스스로 제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형수랑 기훈이 데려다주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기훈이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서 밥만 좀 사주고 오느라 늦었어. 미안해. 화 많이 났어? 괜찮아. 오는 길에 화도 좀 가라앉았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어. 정말이었어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혼까지 할 마당에 남편이 늦든 외박하든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고 오직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의 사진을 시숙에게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미리 알릴까 싶기도 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시숙에게도 일단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 몰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짐도 조금씩 친정에 가져다 두었죠. 그리곤 증거는 사진 한 장이 다였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이혼을 준비했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두 사람은 1년 전쯤부터 만나왔고 그 시기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이더군요. 평소 대부분 칼퇴근을 하던 남편이었던지라 도대체 언제 만나나 싶었더니 주로 점심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형님에게 다른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형님은 그 남자에게 돈을 퍼다 주고 있었고 그 돈 중엔 당연하게 제 남편 돈도 있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을 주고 상간녀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야말로 완벽한 먹이사슬의 모습 아닌가요? 전 모든 증거를 챙겨 시숙을 만났고
혹시나 모르는 심정으로 남편의 칫솔까지 챙겨 시숙에게 건넸어요. 재수씨, 이게 다 뭔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빙빙 돌리는 것보다 직구가 답인 것 같아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님이랑 제 남편 두 사람 만나고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우연히 두 사람이 있는 걸 봤고 사람까지 붙여 알아봤어요. 증거들은 방금 드린 봉투 안에 다 들어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모르는 일이니 남편 칫솔도 챙겨왔어요. 이거 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보세요. 아주버님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기운이 아주버님 아들 아닌 것 같거든요. 시숙은 처음에 충격에 빠진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 번에 다 터트리자고 했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시숙과 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시숙도 남편도 조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는 따로 있던 것이었고 발칙한 형님은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지를 받아든 시숙은 동생 역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사실에 안도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한지 허탈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사랑했던 인간이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라는 사실이 안심되었고 그 안심하는 저 자신이 죽도록 한심하더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형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핏줄까지 속이며 남편을 농락하며 사는 것도 모자라 그런 남편의 동생까지 유혹해 외도를 저지르며 돈까지 빼내고 있었으니 참 대단한 여자 아닌가요? 그렇게 한참 저희는 말이 없었고 이내 시숙은 굳은 표정으로 모든 식구를 시댁으로 불러 모아 남편과 형님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녀석이랑 제 집사람 알고 보니 몰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설마 하며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 맞아요. 두 사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꿈꾸니? 악몽 꿨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애 핑계 대면서 이사를 하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아보니 두 사람 그쯤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갈 때까지 간 관계였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 말이 모두 사실인 거야? 시무는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물었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전 증거를 시모에게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이에요. 제가 우연히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고 아주버님 말처럼 하루 이틀 만난 충동적이고 가벼운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말들을 우리더러 믿으란 말이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까지 들이밀며 사실을 밝히자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던 시모는 증거를 살펴보더니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 버리더군요. 이 인연이 감히 네가 우리 가족을 농락해? 내 아들들을 네가 뭔데 가지고 놀아? 이 버러지 같은 년이 감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둘을 농락해? 이 더러운 년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뭐? 오해? 넌 눈이 없어? 이렇게나 증거가 명백한데 오해? 내 인연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시모에게 당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시모를 저지하고 나서더니 그래도 자기 내연녀라고 온몸으로 보호하고 나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어쩌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도 주옥 같은지 그 눈물겨운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저와 시숙은 그저 어이가 없었고 그 뒤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말은 더욱 주옥 같았습니다. 난 가족들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나 이 사람 많이 사랑해.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산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미친 소리를 하는 남편의 뺨을 시숙이 보란 듯이 날려버렸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뭐? 사랑? 같이 살고 싶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보다 여자다. 이거야 지금? 형,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저 사람 사랑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 형. 기훈이는 내가 잘 키울게. 미안해, 정말. 파렴치한 남편의 언행에 시모는 바닥을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없이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봤어요. 시숙과 저 역시 말이 없었고, 그 무거운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미래에 남편은 없었던 건지 자신의 앞을 막은 남편을 밀치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너랑 산대? 우린 그냥 만난 것뿐이야. 난 너랑 살 생각 전혀 없다고. 뭐? 자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언젠가는 나랑 살 거라며. 그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 지금 가족들 시선 때문에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응? 난 너랑 살 생각 없다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나. 남편은 끝까지 형님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친 형님이 시숙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과 전쟁 같은 막장 드라마가 다른 곳도 아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군요. 여보, 정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물론 몇 번 따로 만난 적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정말 아니야. 나 좀 믿어줘. 나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상간녀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은 제 명의의 집이었고 그간 남편놈은 버는 족족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 상간녀에게 다 가져다 주었으니 그 통장 사정이야 뻔한 일이었어요. 이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상간녀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편은 뿌리치고 시숙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숙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고 조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빌어도 난 너 같은 여자랑 살 생각 없어.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애 아빠한테나 가서 잘 살아.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 새파랗게 질렸던 상간녀의 얼굴은 시숙의 2차 폭로로 인해 사색이 되어버렸고 반사적으로 시치미를 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애 아빠라니. 우리 기훈이 아빠는 당신이잖아. 시숙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상간녀를 향해 가슴 주머니에 묻어두었던 유전자 검사지를 던져버리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이런 걸 속여? 네가 사람이야? 날 속인 것도 모자라 그 남자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있더라. 네가 저 자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것도 알아냈는데 내가 이건 모를 거라 생각했어? 여보, 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준 건 맞는데 그건 다 그 남자가 계속 협박을 해서 그런 거야.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당신한테 다 말한다고 해서 나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정말이야. 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남편 동생과 외도를 저지르다니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사진을 시숙이 던져버렸어요. 협박? 어쩔 수가 없었어? 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표정이야? 마지막 사진은 다름 아닌 형님과 그 내연남과의 사진으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상간녀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용서해달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시숙은 그런 상간녀를 끌어다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니 미쳐버린 상간녀가 이번에는 저에게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이라고. 다 알았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입을 놀리고 다녀? 왜 다 알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책임져. 책임지라고. 눈이 반쯤 돌아버린 상간녀는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고 전 그 손을 빠르게 뿌리치고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상황 판단이 안 돼?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누구 멱살을 잡고 미친 소리를 짓거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뭔데? 상간녀는 눈물을 머금고 또 소리를 질렀고 전 다시 뺨을 후려쳤어요.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리고 상대를 봐가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어디서 감히 상간녀 주제에 당당하게 고개까지 쳐들고 고함을 질러? 입 못 다물어? 제 말에 상간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최후의 통첩을 날렸어요. 우리도 이혼하자. 난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보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혼이라니. 당신도 다 들었잖아. 다 내가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머저리 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제 모든 사실도 알았고 정신 차릴게. 앞으로 정신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네. 야, 네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히 한다고 하면 내가 널 받아줘야 해? 아, 이제 내 남편이 정신 차린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믿어주자. 이럴 줄 알았냐고. 넌 내가 우스워? 네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여자 만났다고 해도 네 사실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랑 그딴 짓을 하고 다녔다고? 나 이제 너 보면 헛구역질이 나려고 그래. 너랑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알아? 절규에 가까운 고함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간 잘 참아왔던 눈물이 왜 하필 그때 터져버린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간 남편과 했던 세월이 떠오르며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을 만든 남편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자 남편이 다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내가 정말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게.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같으면 용서가 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여보. 더는 들을 말도 하고 싶었던 말도 없었던 저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죠. 다 필요 없고 짐이나 빼. 이혼하는 마당에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혹시나 짐 핑계 대면서 집 들락날락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집 곧 나갈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짐부터 빼. 이렇게 말한 저는 시댁에서 나와버렸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이혼만은 안 된다던 남편은 상간녀와 합심해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덜 주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전 이혼을 했고 위자료 역시 만족할 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사는 와중에 두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에게 속았다던 전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자마자 시숙에게 이혼당한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 당시 둘이 붙어있던 꼴을 봤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똑같은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뒤이어서 들리는 소식엔 상간녀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함께 살면서 전 남편을 꼬드겨 빚까지 내게 만들었고 그 돈을 홀라당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네요. 전 남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빚쟁이가 되어버렸고요. 도망간 여자를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전 남편은 깊은 상심에 빠졌는지 회사도 가지 않고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 명은 빚쟁이 폐인, 한 명은 애까지 데리고 도망치는 신세.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 경악스럽던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 남편은 마지막 염치라는 것은 있는지 저를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 전 회사에 다니며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취미 생활을 하면서요. 워낙 이혼 사유가 충격적이라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네요. 제가 이런 의견을 말하면 주변에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하곤 하는데요. 전 아직까진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누굴 만난다는 게 저뿐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뿐 아니라 연애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전 일과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어요. 요즘에 새로 생긴 취미는 등산인데요. 혼자 산을 타도 이상하지 않기도 하고 정상까지 다다르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쉬는 날이면 산을 타며 좋은 공기 마시고 오네요. 이렇게 보니 저한테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저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